잘 가, 이 늙은아, 얼른 죽어버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파도가 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억 보험금.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이유였죠. 바다가 날 살려줄 거야. 평생 해녀로 살았으니까. 바위를 붙잡고 버티며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6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보험금 살인 계획의 희생양이 됩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리죠. 하지만 평생 해녀로 살았던 시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죽은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그녀. 과연 어떻게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범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공범은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남해 바다에서 평생을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아침 6시 창밖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고향 남해에선 이맘때면 벌써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을 텐데 여기선 그저 자동차 경적소리와 지하철 진동음만이 제 하루를 깨웠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며느리 지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듯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3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엔 늘 그렇듯 예의는 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죠. 바다에서 살던 사람은 늦잠을 못 자. 물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든. 지연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서류가 몇 개 있어서요. 무슨 서류? 어머니, 노후 대비용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준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류라는 건 제게 늘 어려운 것이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따며 살았던 사람에게 도시의 복잡한 서류들은 외계어나 다름없었죠. 아들 민수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8살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제 어린 아들 같았어요. 엄마, 된장국 냄새 좋네. 민수는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연이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죠. 여보, 오늘 어머니 모시고 은행 좀 다녀올게요. 은행? 무슨 일로? 어머니 통장 정리하고 보험도 하나 들어두려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지금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엔 못 들어요.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저는 뜨거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은 서늘했어요. 지연이가 제 노후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그 눈빛 속엔 다른 계산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지연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연이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을 뿐이었죠. 어머니, 이건 상해보험이에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제가 서명한 서류 뭉치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지연이는 재빠르게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 저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도시 생활에 무지한 시골 노인네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남해 바다 구경 가실래요?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해 바다라니. 석 달 만에 고향 바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정말? 민수도 같이 가나? 네, 가족 나들이로 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계획했어요. 지연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가 만든 갈치조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민수는 맛있다며 연신 밥을 먹었고 지연이는 여전히 우아하게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엄마 갈치조림은 정말 최고야. 남해에선 이보다 더 싱싱한 걸 먹었지. 서울 갈치는 냉동이라 맛이 좀 떨어져. 지연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은행에서 든 보험 말인데요. 수익자를 민수 씨로 해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 씨한테 보험금이 가도록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투자 상품인데 이것도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대요. 지연이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죠. 이게 뭔데?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 재산을 불려드리는 거예요. 은행 이자는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1년에 최소 8%는 벌 수 있대요. 민수가 갈치 가시를 발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뱃속이 묵직해졌어요. 남해에서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제가 파도와 싸우며 번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상품은 다음 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대요. 특별 프로모션이라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바다바람과 달랐어요. 바다바람엔 소금기와 비린내가 섞여 있지만 서울 바람엔 매연과 먼지만 가득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왜 그렇게 제 돈에 관심이 많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응, 다 준비됐어. 이번 주말이야. 날씨도 확인했고. 응,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육감이 뭔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살 때도 그랬죠. 폭풍이 오기 전엔 늘 바다가 먼저 신호를 보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빨간색 머플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주말에 바닷바람이 찰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머플러였습니다. 비싸 보였어요. 저는 머플러를 목에 둘러봤죠. 따뜻했지만 왜인지 목이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예쁘네. 어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주말에 꼭 하고 가세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오후에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아니, 괜찮아. 그런데 엄마,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 주말에 남해 간다고. 가족 나들이래.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아, 그래. 좋네. 엄마도 고향 가고 싶었겠다. 그런데 민수야, 지연이가 자꾸 보험이니 투자니 하는데 괜찮은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엄마, 지연이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엔 다 그렇게 준비해야 해.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묵주를 꺼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니던 성당에서 받은 묵주였죠.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기도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묵주줄이 낡아서 실이 조금씩 풀려 있었어요. 언젠가는 끊어질 것 같았죠. 마치 제 불안한 마음처럼. 목요일 오후 지연이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가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와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했는데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은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있는 12층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이는 다시 서류에 뭔가를 적었죠. 그리고 둘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가 왠지 평범한 인사 같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네, 어머니. 별일 없대요. 지연이의 머리카락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다에서 살며 온갖 냄새를 맡아봤기에 냄새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차 한잔 할래?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 남해 갈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별로 준비할 것도 없지. 지연이가 태블릿을 꺼내 날씨 앱을 보여줬습니다. 토요일 남해 날씨예요. 오전엔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온대요. 풍랑주의보도 있고요. 풍랑주의보?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 오전에만 구경하고 일찍 올게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는 곳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지연이가 또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물대표였어요. 제가 평생 보던 그 물대표였죠. 어머니, 토요일 오후 3시쯤이 썰물이네요. 그때쯤 가면 갯벌도 볼 수 있겠어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물대표를 본다는 게 이상했어요. 도시 사람이, 그것도 바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물때를 확인할까요? 물때를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 다 나와요, 어머니. 요즘은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연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지연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것도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게 뭐니? 비싸 보이는데. 어머니 건강 체크용이에요. 심박수도 재고 넘어지시면 자동으로 신고도 돼요. 지연이가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반짝였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차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설정했습니다. 제 손목의 시계와 지연이의 폰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있고 위험하면 바로 알림이 와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거실에서 또 지연이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선명했어요. 장 대표님, 내일 스케줄 확인했어요. 네, 3시 정각이요. 네, 알겠습니다. 장 대표님이라 오후에 주차장에서 본 그 남자일까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보험금은 확실한 거죠. 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사고로 처리되는 거 맞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보험금? 지연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지연이가 전화를 끊자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지연이의 가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지연이의 명품 가방.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보험 증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보장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억 원. 사망 보험금이 5억이라니. 그 아래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상해보험, 암보험, 그리고 해상사고 특약? 해상사고 시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연이의 필체였죠. 토요일 오후 3시, 썰물, 전망대 아래 절벽, 풍랑주의보 확인.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바다에 빠뜨리려는 계획.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 마시려고 나왔다. 민수는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엄마, 내일 남해 가는 거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니?
그냥 바다는 위험하니까요. 특히 절벽 근처는 가지 마세요. 민수의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아들이 연루됐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 조심할게. 민수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요. 몇 시에 출발하니? 새벽 6시요. 일찍 가야 막히지 않아요. 지연이가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등산용 지팡이였어요. 절벽 근처는 미끄러우니까 이거 짚고 다니세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지팡이가 제 무덤을 파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오후에 지연이가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따라 나섰어요. 물론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죠. 지연이는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대표라고 불리던 그 사람.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죠. 저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남자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피하지 않기로. 오히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거예요. 밤이 되자 민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내일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가야지. 고향 바다가 보고 싶구나.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절벽 근처엔 절대 가지 마세요. 민수야, 너 뭔가 알고 있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해에 있는 친구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자야, 내일 오후 3시 절벽 전망대 근처에 와줄 수 있니? 부탁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위험한 거야?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꼭 와줘. 혼자 오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랑 같이 와. 알았어. 조심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연이의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토요일 새벽 5시 지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출발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그늘진 눈. 하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도 일어나 있었어요. 평소 주말엔 늦잠을 자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고향 바다도 보고 싶고. 지연이가 차 키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진했어요. 붉은 립스틱이 유난히 선명했죠. 어머니, 빨간 머플러 챙기셨어요?
응, 가방에 넣었다. 아니에요. 목에 두르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요. 지연이가 직접 제 목에 머플러를 둘러줬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지만 왜인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니 민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조수석,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하자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자꾸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야, 운전 조심해. 네, 엄마.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많았어요. 날씨 예보대로 오후엔 비가 올 것 같았죠.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비가 온대요. 그 전에 구경 다 하고 올라와야겠네요. 그래, 비 오면 위험하지. 2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한 소금기와 비린내. 그리운 고향 냄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해대교를 건너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절벽 전망대. 지연이가 계획한 그곳이었죠. 어머니, 먼저 아침 먹고 갈까요? 그래, 그러자. 작은 해산물 식당에 들렀습니다. 전복죽을 시켰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연신 시계를 확인했고 민수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어머니, 전망대 먼저 가볼까요? 날씨가 흐려지기 전에요. 그래. 식당을 나와 다시 차를 탔습니다. 전망대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저는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도착.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우리도 준비됐어.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절벽 아래서 울부짖듯 들렸죠. 우와, 경치 정말 좋네요. 지연이가 감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나 차에 있을게. 엄마 조심해.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벽 쪽으로 가봐요. 거기서 보는 뷰가 최고래요. 절벽 난간까지는 50m쯤 됐을까요? 지연이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겉으론 부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끌고 가는 거였죠. 어머니, 여기 서서 사진 찍을까요? 난간 바로 앞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요. 20m는 좋게 되는 절벽 아래로 검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제 등을 밀었어요.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기에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지연이가 소리쳤지만 연기였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난간에서 좀 떨어지세요. 위험해요. 지연이가 다시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그 순간 제 머플러가 난간에 걸렸어요. 아, 머플러가. 제가 머플러를 풀려고 몸을 숙인 순간 지연이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온 힘을 다해 민 것 같았죠. 균형을 잃은 저는 난간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머플러가 목을 조르며 찢어졌어요. 그리고 추락했죠. 그 짧은 순간 지연이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저를 삼켰어요. 차가운 물이 폐를 파고들었죠.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감지했는지 삑삑 소리를 냈지만
물속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녀였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죠. 물속에서 눈을 뜨고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튀어나온 바위 틈을 발견했어요.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헤엄쳤죠. 바위에 매달려 숨을 고르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러 갔겠죠. 시어머니가 실족했다고. 파도가 계속 저를 때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버텼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영자가 올 때까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도 들렸고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해경 구조대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구조대원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아니, 안 가요. 네. 하지만 영자가 구조대원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절 자기 차에 태웠어요. 순자야, 정말 지연이가 민 거야? 응. 분명히 밀었어. 그 나쁜 년.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숨어 있어. 영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TV에선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남해 절벽 전망대에서 60대 여성이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해경이 수색 중이지만 화면에 지연이가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난간 너머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영자네 집은 작은 어촌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보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그제야 몸에 온기가 돌았어요. 순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왜 너를? 영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보험금 5억, 해상사고 특약, 그리고 지연이와 그 남자의 관계까지. 세상에, 그런 독한 년이 다 있나? 민수는 알고 있었어?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눈치는 챈 것 같았어. TV는 계속 제 실종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죠.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서 더 어렵다고요. 순자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직이야. 증거가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다른 수를 쓸 거야.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모아야지. 지연이가 계획적으로 날 죽이려 했다는 증거. 그날 밤 영자는 마을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장님은 전직 경찰이었어요.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온 분이었죠. 김할머니, 정말 며느리가 밀었다고요? 네. 확실해요. 이장님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살아있다는 건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전망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순자야, 이거 봐. 내 머플러 조각이야. 빨간 머플러 조각이었습니다. 난간에 걸려 찢어진 부분이었죠. 이게 왜? 난간에 걸려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경찰은 이걸 수거 안 했더라고.
뭔가 있을 거야. 이장님이 아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줬습니다. 박하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보험회사 손해사 정사였다고 했어요. 할머니 케이스 제가 맡겠습니다. 박하진 씨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박하진 씨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4개나 있네요. 총 보험금이 12억입니다. 12억이요? 네. 그리고 모두 최근 3개월 내에 가입됐고 수익자는 모두 아드님입니다. 민수가 수익자라. 그럼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험료를 며느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연이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니. 이건 명백한 계획이었어요. 박하진 씨가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망대 주차장 CCTV입니다. 할머니가 추락한 시각, 며느님이 혼자 차로 돌아가는 게 찍혔어요. 그런데 신고는 30분 후에 했죠. 30분이나요? 네.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하진 씨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해안도로 CCTV인데 사고 전날 밤 11시에 며느님 차가 전망대에 갔다가 새벽 1시에 돌아갔어요. 미리 답사를 한 거네요. 그리고 이 사람 보이시죠? 화면에 낯익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도현. 보험 브로커입니다. 고액 보험 전문이죠. 그리고 박하진 씨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며느님과 내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장도연이 짜고 저를 죽이려 한 거였어요. 그때 영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민수가. 왜? 무슨 일이야? 자살 시도했대. 다행히 살았는데 지금 병원에 있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왜 그런 짓을? 유서를 남겼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민수는 몰랐던 거였어요. 지연이의 계획을. 그저 불안했을 뿐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박하진 씨, 저 살아있다는 걸 공개해 주세요. 지금요? 아직 증거가. 제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박하진 씨는 신중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타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며느님이 다른 방법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아드님께만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드리죠. 그리고 며느님은 감시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는 겁니다. 그날 밤 박하진 씨가 병원에 있는 민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편지를 전달했죠. 민수야, 엄마야. 살아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민수는 편지를 받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하진 씨에게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사실 지연이가 이상했어요. 엄마 실종 신고하면서도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장도연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계획대로 됐다고. 보험금 처리만 남았다고. 민수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물증이 필요했죠. 박하진 씨가 지연이의 차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머플러 조각입니다. 할머니가 떨어질 때 찢어진 그 머플러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왜 그걸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나중에 바다에 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수색이 계속되니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지연이의 코트 단추에서요. 이게 뭔가요? 묵주실입니다. 할머니 묵주줄 아시죠? 그 실이 단추에 엉켜 있어요. 제가 추락할 때 묵주줄이 끊어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실이 지연이의 코트에 붙었던 거예요. 이제 물증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아직이에요. 장도연도 잡아야 합니다. 박하진 씨가 장도연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장도연이 다른 노인에게 접근하는 장면이었죠. 이 사람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치려는 거예요. 영자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당장 잡아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완벽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어요. 사망 추정 신고도 넣었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들은 사라질 거예요. 박하진 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특별 심사를 요청합니다. 보험 사기 의혹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12억이라는 거액에 예민했습니다. 곧바로 대면 심사를 결정했죠. 3일 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죠. 저는 그 3일 동안 영자네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증언을 준비했어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복구했습니다. 추락 시각, 위치, 심박수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데이터를 보면 추락이 아니라 밀린 거라는 게 명백해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어촌계 CCTV도 확보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밀기 직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식당 영수증, 주유 기록, 통화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심사 전날 밤 저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아들은 여전히 수척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몰랐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지연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회피했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낼 때였습니다. 심사 전날 아침 민수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박하진 씨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영자네 집 작은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그 독한 여자와 한 집에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민수 씨가 지연 씨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건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하진 씨의 말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지연이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도 각오가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순진하고 착해서 늘 속는 쪽이었죠. 그런 아들이 과연 그 영악한 지연이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점심 무렵
박하진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수 씨가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지연 씨 차 트렁크에서 머플러 조각을 발견했대요. 할머니가 떨어지실 때 찢어진 그 빨간 머플러 말입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머플러. 지연이가 제게 선물이라며 둘러준 그 머플러. 저를 밀 때 목을 조르듯 잡아당겨서 찢어졌던 그 머플러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니. 사진도 찍어뒀대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영자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자야, 보니까 점점 그 나쁜 것들 꼬리가 잡히는구나.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영자야, 민수가 그 집에서 지연이랑 있는 게 너무 걱정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박탐정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믿어봐. 민수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날 오후 3시쯤 박하진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민수 씨가 세탁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세탁소에서요? 네, 지연 씨가 코트를 맡겼는데 단추에 묵주실이 엉켜 있었대요. 할머니, 묵주 맞죠? 제 낡은 묵주.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묵주. 제가 떨어질 때 끊어져서 실이 날렸던 바로 그 묵주였어요. 세탁소 주인이 그 실을 따로 보관해뒀대요. 민수 씨가 그걸 받아왔고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머플러 조각, 묵주실. 지연이가 저를 직접 밀었다는 물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박하진 씨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증거도 더 찾을게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하려는 것 같아서요. 밤 9시가 되자 박하진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지연 씨 휴대폰을 확인했대요. 장도현과의 카톡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내일 심사 끝나면 바로 돈 빼서 해외로 도망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싱가포르 항공권도 예약했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다니. 그것도 제 아들을 속여가며. 그런데 할머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수 씨가 지연 씨와 대화를 하다가 자백을 받아냈대요. 자백이요? 네, 지연 씨가 직접 할머니를 밀었다고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녹음했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 악마가 자기 입으로 죄를 인정한 거예요. 새벽 1시쯤 박하진 씨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밀었어. 그래서 뭐? 이미 죽었잖아. 돌아올 수 없어. 어떻게라니? 쉬웠어. 너무 쉬웠지. 그 노인네는 방해만 됐어. 우리 인생에. 저는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저를 그 노인네라고 부르며 방해물 취급을 했다니. 영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내일이면 다 끝나. 그 나쁜 년들 다 감옥 갈 거야. 새벽 3시 민수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장도연을 불렀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박하진 씨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민수 씨 집 근처로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계속 기도했어요. 낡은 묵주를 손에 쥐고 간절히 빌었죠. 새벽 5시 박하진 씨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장도연이 왔다가 갔는데 별일 없었어요. 아마 내일 계획을 최종 점검한 것 같습니다. 민수는 괜찮나요? 네, 무사합니다. 지연 씨는 민수 씨가 뭔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지만 확신은 못하는 눈치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심사 날이었어요. 저는 영자가 준비해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순자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당당하게 가서 진실을 밝혀.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난 못 버텼을 거야. 박하진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회사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박하진 씨가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제가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왜 바로 들어가지 않나요? 극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지연 씨가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할머니가 나타나면 충격이 더 클 거예요. 그럴듯했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의 연기를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나타나면 그 표정이 어떨까요? 보험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15층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먼저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기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어딘가에 제 아들이 그 악마와 함께 오고 있겠죠. 영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떨리니? 응, 떨려. 하지만 해내야지. 민수를 위해서라도. 십시가 가까워오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9시 55분 박하진 씨가 대기실로 왔습니다. 지연 씨와 민수 씨, 장도연이 도착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어때 보이던가요? 긴장한 것 같지만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십시 정각,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기실에서도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10시 5분 박하진 씨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자가 팔을 잡아줬어요. 순자야, 힘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면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하진 씨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증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입이 떡 벌어졌죠. 장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죽은 줄 아셨죠? 심사팀장과 2명의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도요.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조작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사기라고요? 제가 김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심사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 진짜 김순자입니다. 심사팀장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순자님이 맞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박하진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김순자 할머니가 실종됐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제 스마트워치 데이터였어요. 3월 15일 오후 3시 5분, 할머니의 심박수 그래프입니다. 평상시 70대였던 심박수가 갑자기 180까지 치솟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건 극도의 공포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족사고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어요. 심사팀장이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요. 실족이라면 순간적이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낙하 감지 센서 데이터를 보면 단순 추락이 아니라 외부 힘이 가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박하진 씨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전망대 주차장 CCTV입니다. 사고 시각은 3시 5분인데 며느님이 차로 돌아온 건 3시 8분입니다. 화면에 지연이가 혼자 급하게 차로 뛰어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표정이 당황한 게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19 신고는 3시 38분에 했습니다. 30분의 공백이 있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뭘 했다는 거죠? 통화 기록을 보시죠. 화면에 통화 내역이 떴습니다. 3시 15분, 3시 22분, 3시 31분. 모두 장도연과의 통화였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안부를. 안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하진 씨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전날 밤 11시 지연이와 장도연이 함께 전망대를 둘러보는 CCTV 영상이었어요. 사고 전날 밤에 두 분이 함께 현장 답사를 하셨네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드라이브 하다가 들른 거예요. 우연이요?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요? 호텔 투숙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연이와 장도연이 여러 번 함께 묵은 기록이었어요. 두 분이 내연 관계라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심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노리고. 네, 맞습니다. 보험금이 목적이었죠. 그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수가 빨간 머플러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머플러입니다. 어머니가 떨어지실 때 찢어진 건데 아내 차 트렁크에서 발견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묵주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묵주실입니다. 아내 코트 단추에서 나왔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증인입니다. 심사팀장이 지연이를 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지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아내와의 대화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회의실에 지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밀었어. 그래서 뭐? 이미 죽었잖아. 어떻게라니? 쉬웠어. 너무 쉬웠지. 그 노인네는 방해만 됐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심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장도연이 갑자기 일어나 문으로 뛰었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문을 열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하진 씨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였어요. 장도연 씨,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장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지연 씨도 일어나 주시죠.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난 거야? 분명히 떨어졌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절 살려줬어요. 제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바위 틈에 끼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저를 밀었다는 증거를요. 경찰이 지연이를 끌고 가려 하자 지연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배신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했어. 엄마를 죽이려 했잖아. 그리고 나까지 속였고,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엄마를 죽이는 게 우리 미래야? 당신은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보험금이 목적이었지. 지연이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너 같은 마마보이랑 평생 살 순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경찰이 지연이와 장도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민수, 박하진 씨, 그리고 심사팀만 남았어요. 심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괜찮습니다. 살아있으니 됐어요.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지연이한테 속아서,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민수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떨렸어요. 괜찮아. 넌 몰랐잖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박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다 끝났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니 영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자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응,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재판은 넉 달 후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해로 내려와 영자네 집에서 지냈어요. 민수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내려왔죠. 서울 아파트는 팔기로 했습니다. 그곳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재판 첫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를 절벽에서 민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죠. 지연이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나요? 검사의 질문에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재산도 혼자 독차지하려 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연이를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치를 보며 살았죠.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순자 씨 며느리가 당신을 밀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걱정됐어요. 저 없이 혼자 남을 아들이. 바다에 떨어진 후엔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평생 해녀로 살았습니다. 물속에서 바위를 찾아 매달렸고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새벽 어민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증거가 없었어요.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서지연이 당신을 밀었다고 확신하시나요? 네, 확실합니다. 두 손으로 제 어깨를 밀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도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지연이와의 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피고인 장도연, 서지연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했나요? 아닙니다. 전 단순히 보험 상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사고 직후 서지연과 3번이나 통화했죠? 그건 장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민수 씨,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전혀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있었어요. 아내가 어머니의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왜 말리지 않았나요? 비겁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연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12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었죠. 이는 존속살인 미수로 엄벌해야 합니다. 지연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시어머니를 구하려다가.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머플러 조각, 묵주실, 스마트워치 데이터, CCTV,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지연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장도연에게 살인미수 방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요. 전 그냥.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지연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와 민수는 남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래요. 정말? 네, 서울은 이제 싫어요.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한 카페였어요. 이름은 순자의 바다였습니다.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아이고, 부끄럽게. 하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제 곁으로 돌아온 게 너무 기뻤어요. 영자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카페 잘 되는구나. 민수가 커피를 잘 만들어. 손님들이 좋아해. 너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응,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아. 저는 다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삶에 감사하면서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수줍은 얼굴의 여자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어머, 예쁘네. 잘 왔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6개월 후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죠.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이번엔 정말 행복해야 해. 민수는 은지와 함께 카페 2층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영자네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가까우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로 지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바다예요. 아기를 안고 있으니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박하진 씨도 가끔 남해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박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죠. 이 사건 이후로 노인 대상 범죄 전문가가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주세요. 그럼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카페는 남해의 명소가 됐어요. 해녀 할머니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입소문이 났죠.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살아남은 게.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며 뭔가 깨달은 것 같았죠. 민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는 해야지.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왜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증오를 품고 살면 우리만 힘들거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옳아요.
저는 지연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용서합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절벽 전망대에 갔습니다. 이제는 높은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어요. 제가 시청에 건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난간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파도는 여전히 절벽 아래에서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 가족이 함께 왔어요. 은지가 바다를 안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자 바다가 재롱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바다 무서워요? 아니야, 바다는 할머니 친구야. 정말요? 그럼 나도 친구예요? 그럼 우리 바다가 할머니 최고의 친구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도 왔고 동네 이장님도 오셨어요. 순자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응,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너 때문이야. 내가 혼자 남을까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알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했어요. 손자 바다가 모래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은지가 따라다니며 지켜봤죠. 할머니, 조개 찾았어요. 그래, 우리 바다 대단하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작은 집,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언제든 민순에 갈 수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낡은 묵줄을 꺼냈어요. 끊어졌던 줄은 새로 이었습니다.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스마트워치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밤 10시. 이제는 이 시계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다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바닷가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자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응, 아침 바다가 제일 예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행복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다. 그 고생 끝에 이런 날이 왔네. 응,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민수네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렸어요. 엄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야. 아침 커피 한 잔 하러 왔지. 은지가 바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잘 잤니? 네, 바다가 새벽에 한 번 깼는데 금방 다시 잤어요. 평범한 아침 대화였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은지가 미역국 끓였대요. 그래, 좋지.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은지가 끓인 미역국은 맛있었어요. 제 손맛을 닮아가고 있었죠.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네. 어머니께 배웠어요.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오후에는 손자와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바다 이야기요. 저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그 무서운 일은 빼고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만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또 다른 보험 사기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그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민수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이제 저는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듯 제 삶도 다시 차올랐습니다. 썰물 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다시 밀물이 들어와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줬어요. 가족, 사랑, 평화, 그리고 행복.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옥에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바닷속이 아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파도처럼.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